오늘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율 17%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계엄 직후에도 20%대였습니다. 그때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장동혁 체제 최저치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절윤 요구를 거부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이 발언 직후 사흘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26일에 취임한 장 대표 체제 이후 20%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앉은 겁니다. 12.3 계엄 직후 지지율인 26%보다도 9%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50대에선 10%대를 기록했고 유일하게 70대 이상에서 31%, 20대에선 23%로 나타났습니다. 또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에 뒤처지는 수치가 나왔는데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28%로 나타났습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윤어게인 기조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의원은 JTBC에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선고 관련 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윤어게인 세력으로 보는데 대여 투쟁을 하는 게 들리겠냐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 폭주를 제어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들의 질문이 숫자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장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는 62%로 긍정평가 23%를 3배 가까이 앞질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장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58%로 나타났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지지율 추락에도 장동혁 대표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말만 할 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도 의원 투표를 거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도력 부재만 확인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치자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4선 중진이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이현승 의원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한 걸 시작으로 재선 의원들은 윤어게인 노선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충격입니다. 당 지지율이 17%라는 것은 이건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고 다시 한 번 더 절윤 그리고 윤어게인에 대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장동혁 대표와 면담한 중진 의원들의 표정에서도 침통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무기력함 또는 혼란스러움 이런 거에 반영 아닌가 생각. 하지만 장 대표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숙고하겠다고 했을 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용어가 중진회의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성과 없이 보여주기식 회동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내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건데 이틀 만에 의원 투표와 논의를 통해 찬성하기로 결론 지은 겁니다. 저는 이런 조치 자체가 지도부가 지도력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가 재신임 요청에 복귀했는데 지도부의 무능함만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이 좀 술렁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 선이 붕괴됐어요. 예, 어제 공개된 그 엠브레인 퍼블릭 등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도 23%에 그쳤는데요. 사실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재선 의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론조사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이게 진짜 이래서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일부에서는 전륜 거부한 것에 대한 민심 경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엄태영 의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간 수치다. 네, 이게 충격적인 수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좀 이따 평론가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만 이 20%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 떨어지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원래 갖고 있었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층도 붕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런 위기감이 좀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전엔 사실 보수가 기본 40%는 있다고 그랬고 요즘은 기본 30%까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죠. 이게 MBS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떨어졌을 때가 16%도 16%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8월인가요? 장동혁 대표 되기 직전. 예, 직전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것은 당시와 달리 지금은 12월 3일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윤석열 선고처럼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이루지 못했다. 20%대 횡보하다가 결국은 그러다 10%로 떨어졌다. 이 위기감하고 더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것 또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MBS 여론조사가 이제 2주마다 하는 거죠. 예. 2주마다 하는데 이게 내려오면 내려올 때는 이게 서서히 이게 경사가 팽팽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20%대에서 17% 툭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언론사에서 어떻게 보도했나를 찾다가 이런 내용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10%로 추락한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요. 야당에는 물론 정당 정치에 대한 이 정당 정치 체제에 대한 경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냐면요. 사실은 지금을 가리키는 얘기가 아니라 12년 전에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두고 한 평가인데 12년 전. 예, 그만큼 이제 10%로 어떤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제가 이때는 막내 기자로 출입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네. 그때 재보궐했을 때 이제 민주당이 졌죠. 네, 네, 졌죠. 그때 그 점이었겠네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심각하게 말씀드리면요, 헌법에 근거한 우리 국가의 정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헌법의 정치 체제를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정체라고 하는데요. 이제 헌법 8조로 가면은 정당이 그 국가의 중요한 정치 체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헌법 8조 1항이 이제 정치 사상의 자유라고 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헌법 8조 2항이 정당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이 정당 민주주의가 대부분의 이 정치학 전공자들은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당 간 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다당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국민의힘이 무너지고 실제로 민주당 정당의 절대적 우위가 되면 다당제가 무너진 겁니다. 그럼 헌법 8조 2항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과거에 이영희 선생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쇠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즉, 우리 자본주의,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양쪽 이념을 같이 가진 정당이 균형감 있게 상호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영역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물론 뭐 민주당 입장에서 당장은 좋습니다만은 이게 견제 세력이라든가 건강한 비판이 없으면은 우리 스스로도 언제 되돌아볼지 모르고 성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보수 정당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통 이제 한쪽 정당이 확 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울 때 그분들이 이제 지지를 철회하면서 이렇게 중도 지지 정당 없음 이런 쪽으로 머물잖아요. 네, 무당파로 가죠. 네, 무당파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이제 분위기가 바뀌거나 좀 괜찮네 하면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일종의 지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위치로 가잖아요. 지금 상황도 그 상황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다릅니다. 다른데요. 이 현상은 박근혜 탄핵 때부터 만들어진 현상인데요. 원래 이제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은 급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보는 바꾸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게 바꾸자고 하는 세력이 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즉 민주당은 강성개혁파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많은 정당이고요. 보수 정당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원래 보수는 원래 온건해요, 대부분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온건 보수가 없어져 버리고 극단주의적인 이른바 급진 보수가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온건 보수 세력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파층으로 다 빠져버리고 투표를 안 하고 정치 혐오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의 절대 다수인 중도 온건 보수가 보수의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영원히 저는 다시 재구성되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도부 입장이 뭐 나왔나요? 어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진 않았는데 장도혁 대표가 어제 중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묵묵히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반대 입장이 내놓지 않았으니까 그 흐름이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참석한 그 중진 모임에 참석한 중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하고의 절연 그리고 속죄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요. 이 두 단어 정도로 이렇게 집약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경태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그 장 대표에게 직접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과 절연하고자 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 이런 표현, 이런 발언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상현 의원, 요즘 태세 전환을 한 것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과거의 입장차 불문하고 용서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자. 여기서 핵심은 그 다음 대목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속죄하는 세레머니를 하자. 뭐 그래서 국민에게 뭔가 의식을 보여준 다음 빨리 선거 체제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선거를 잘하는 것으로, 그리고 태세 전환이 빠른 것으로 유명한데, 말하자면 선거 체제로 가자라는 거에 좀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레머니를 이제라도 빨리 하자라는 데도 방점이 찍히는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는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친윤 세력, 민혁인 세력을 통해서 이제 대표가 됐는데, 그게 그들과 절연하면 자기는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종욱 대표가 다른 메시지가 나오진 않았는데, 일종의 어떤 기구나 체제를 만드는 것도 메시지다. 그러니까 동선도 메시지다라고 본다면, 어제 중진이 요구한 그 기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중진 회의를 부활하기로 했거든요. 최고 중진 연석 회의. 예, 최고 중진 연석 회의가 중진들이 요구는 했지만 실제로 당내 공식 협의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나라당 시절부터 존재해왔던 기구이기도 하고요. 아까 그렇죠.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이른바 말하는 보수의 주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중진들, 사선 이상들이 말하자면 이 최고위원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본인들이 한마디씩 하면서 여론을 또 주도하기도 하는 그런 과거의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중진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옛날에 매주 수요일날 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중진들이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해서 자신들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그 중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억셉트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예우를 하는 걸 취하면서, 그러나 사실 본질을 안 바뀌는 뭐 그런 형태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도 또 해석이 나오는데, 당장 지금 급한 게, 오늘 이제 갤럽 조사가 20분, 30분 내에 10시 전후로에 나오는데, 갤럽 조사까지 20% 지지대에서 10%로 떨어진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모든 조사가 10% 지지를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장 이번 주말 즈음해서 비대위로 가자, 대표 사퇴해라, 이런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퇴로는 일단 좀 자제를 시키고 회의체로 만들어서 일종의 어떤 절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이렇게 좀 꼼수를 부렸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위기를 중진들을 바람막이 삼아서 정풍 삼아서 이제 돌파하자라는 식으로 잔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진 모임이 사실은 뭐 당원당 규상의 의결기구는 아니고요. 자문기구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를 얼마나 자주 모으고 그리고 여기에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느냐에 따라서 확 변질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보수 정당은 이렇게 원로원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그 전 세계 보수 정당의 본류는 로마 원로원입니다. 원래 보수는 그 원로원 정치를 해야 되는 데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이 분리 선출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당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예요. 사실 민주당도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표는 독재를 하게 되고, 최고위원들은 초선이라든가 재선 또는 뭐 정치 지망생 같은 사람들이 이 선동가로서 앉아서 뭐 그냥 뭐 말만 하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책임 정치 구현에 절대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정당은 집단 지도 체제가 정석입니다. 근데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집단 지도 체제 되면은 개파간 갈등을 조정할 수 없다. 조정할 수 못하면 당을 안 해야죠. 그 정도 수준이면은.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보수 정당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빨리 집단 지도 체제 성격, 원로원 정치 성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중진들이 나서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기억은 나요. 예전엔 최고위원이라면 상당히 높았고, 왜냐하면 전당대회 나가서 2등부터 떨어진 사람부터 2, 3, 4등이 다 최고위원들로 가니까 대신에 최고위원 회의가 조금 시끄러웠죠. 이게 막 그걸 조정해야죠. 뭐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수령 독재, 북한도 체제적으로는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시진핑이 시황제라고 하잖아요. 중국도 집단지도 체제예요.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이나 강대국 정당은 다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교묘하게 권위주의적 독재라든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뭐 북한이 그렇게 독재를 하잖아요. 근데 형태로서는 그 한국처럼 이렇게 1부 리그, 2부 리그 따로 뽑아가지고 대표에게 독점적 권한을 주는 이런 정당 체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정당 지지율로 이제 투영이 되는 건데 보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오늘 조사 같은 경우에는 17% 나왔어요.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이 정도 결과면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가 경우가 있나? 더 적게 나온 적도 있어요. 더 10% 나온 적도 있고.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45%이기 때문에 이 곱셈을 해보면은 거의 뭐 2배가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배 가까이 나는 건데 이런 식의 격차로 선거를 과연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는 거의 선거 해보기도 전에 심리적으로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이걸 이제 멘탈 붕괴라고 하는데 이 멘붕 상태에 왔고요. 이게 사실은 선거 앞두고서 이러니까 이제 더 이렇게 멘붕이 왔을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국민의힘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제가 2년 전에 그 선지적 예언서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다 이미 써놓은 얘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지금에 와서야 현실이 자각되신 분들은 뜨거워하시겠지만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고 흐름이라 전 아직도 17%는요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조금 더 아주 관용을 베풀어주고 계시다고 봐요. 이거 이제 관용 다 철회할 때가 저는 임박했다. 더 내려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국민의힘이 16%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과거에? 근데 그건 뭐냐? 1월에. 올해 1월에? 올해 1월에. 아마도 같은 조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16%가 뭐냐? 중도에서 국힘을 지지하는 게 16%. 아, 그 응답자 성향별로 그렇죠. 했을 때.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전체로 했는데 17이다. 야, 놀라운 결과죠, 17은. 네, 지금 보면은요, 제가 지금 조사 결과서를 보고 있는데, 그 이념 성향별로 정당 지지도를 따지면, 본인을 중도라고 밝히신 분의 43%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몇 퍼센트게요? 중도에서? 네.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좀 올랐나? 9%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한 자리? 한 자리 나온 거예요, 지금. 9%? 그럼 없다는 얘기인데, 한 자리. 그러니까 보수 응답자에서는 44%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합산을 해서 나눗셈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지금 MBS 조사에서는 중도라고 밝힌 사람이 9%밖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아니,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 우리 백화점 가보시면 지하 주차장 깊이 파놨잖아요. 뭐 지하 4층 내려와도 5층이 있고 5층 내려가도 6층 있고 막 그래요. 이거 정말 지지율 하락이 저는요 인재 천장이라고 봐요. 그러네.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은 전략도 없고 뭐 중진 의원들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가 이런저런 뭐 수단을 좀 동원해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 또 한동훈 대표 또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대구 이러면서 이제 있잖아요. 또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보면 또 힘을 얻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선거 패배의 귀책을 한동훈 대표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고 더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 예상해 봅니다. 봉지욱 선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추미애 의원의 이제 출판 기념회에 뭔가 이제 토론하는 모임에 참석 같은 걸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민주당 이 후보들의 그런 그 현장의 분위기 이런 게 좀 어땠습니까? 뭐 나쁘진 않겠죠. 그러면 뭐 초상집이 되지는 않을 텐데. 지금 보니까 지금. 네. 그날은 좀 특이했던 게 네.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했는데 한준호 의원이 왔어요. 경쟁자인데 한준호 의원이 와서 축사를 하더라고요. 한준호 축사?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아름답지 않나요? 되게 보기 좋다. 경쟁자인데 와서 정말로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극찬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진짜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되게 특이했어요. 바로 매우 특이한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경쟁화돼 그렇게 서로 간에 또 위해 줄 건 위해 주는구나. 그래. 아, 좋다. 모범 사례네. 모범. 뭐 심지어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사퇴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고. 아니, 전에 봉지욱 선배가 또 이제 한준호 의원의 흐름이 좀 약간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도 저희 방송에서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여기서 추미애 의원은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 얘기했다가 추미애 의원 측에서 절대 아니다. 우린 무조건 출마할 거다 연락 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50대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하여튼 그랬는데 저도 이제 오랜 기간 경기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경쟁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경선이 끝나고 거기서 승복을 하고 그렇죠.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좋잖아요. 굉장히 그게 특이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면모가 없을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전환기를 상대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실제로 말도 전환기란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격한 용어를 쓰는 걸 보면서 확실히 선거라는 게 사람을 바꾸기도 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킨텍스에서 뭐 예약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김동연 지사께서 이 지금 전환길의 흐름이 이거 뭐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아마 그런 조치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나온 발언은 이제 취소 이후에 전환길 미친 수준이다. 이야, 이거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 굉장히 센 말이거든요. 사회 이게 망치는 지금. 나쁜 세력의 축이다. 그러니까 다 맞는 말씀이고 네. 또 이제 김동연 지사라는 이제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의 입에서 나오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 의외인데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취소권은 이제 조금 이제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신청자가 얼마 없어가지고 전환길이 만약에 강행을 했으면은 개망신 당할 수 완전히 있었구나. 망신당하면서 은퇴각이었는데 오히려 이걸 또 취소해주고 빼다 보니까 갑자기 전환길이 또 전장을 넘겨가지고 아 이거 일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어디 서울 어디로 또 가서 오세훈을 타겟으로 또 한 번 하니까 굳이 저거 전환길 그냥 놔둬가지고 그냥 창피당하고 끝내버렸으면은 그 500명도 안 왔을 거거든요. 그게 막 그 참가자들 막 항의하고 네. 그러면서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내막을 더 알아보고 조치를 조금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정교하게 했었으면은 했어야 된다. 정교하게 정확하게 했었으면은 한 아쉬움은 좀 남는데 아니 그래도 뭐 저렇게 말씀 또 세게 하시는 거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장이 섰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너 좌파냐 우파냐 우파면은 나 공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세훈한테는. 야 정말로 코믹한 장면이 너무나 많이 연출돼가지고 전환길 얘기는 사실은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안 하게 되는 게 또 있잖아요 이번에 이준석 그 의원하고 지금 토론한 그러니까 그거 지금 토론 얼마 안 남았죠. 내일이요. 지금. 며칠인지는 몰라요. 내일 네, 관심은 내일 저녁 6시입니다. 아 내일이에요? 그래요? 내일 6시. 저녁 6시에. 그리고 뭔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지금 하는 거죠. 끝장까지. 해결될 때까지 하겠다. 해결될 무제한. 때까지? 예. 야 누가 지금 이렇게 오래 버티냐 싸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5박 6일 하면 안 되나 둘이 그냥 계속.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전환길 씨를 응원한 딱 원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준석 때려잡는 거는 또 전환길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뭐 내가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어봤지 내가 언제 뭐 패드립 했냐라는 뭐 이런 거 하면서 너 그거 대전 유성 관광호텔 갑더만 말하면서 뭐 이렇게 그 얘기도 해요? 뭐 세게 해. 그 센 게 아니라 좀 전환길이 막 둘이 법원 가겠는데 대놓고 갑자기. 얘기하더라고. 야 이거 내일 토론회 열린다고 한다면은 봐야겠다. 꿀잼일 수 있겠는 게 지금 그 부정선거 얘기하다가 서로 감정 상하는 국면에 이릅니다. 그러면 예. 바로 그냥 대전 얘기 나오면 이게 또 굉장히 말이 관광호텔을 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전환길이. 지상파 종편에서 못 해주는 거죠.